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현업에 있는데 오늘 좀 처음 왔어요. 네. 일단은 다들 1차를 보고 오신 걸까요? 1차를 이번에 합격하시고 합격 여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1차 지난 토요일날 시험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설명회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 말고 권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2차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하셨다고 한다면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대략적인 그런 공부 방식은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차랑 2차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조금만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놔야 이해를 잘 해놔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답안을 써나가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1차는 틀린 그림 찾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1차 과목에서는 그냥 어느 게 잘못됐다, 어느 게 맞다 정도만 고를 수 있으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걸 다 그릴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2차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면 스스로 뭔가 다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처음에 보시잖아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책을 먼저 본 이후에 책을 덮고 나서 스스로 이제 내가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런 공부 방식 중에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냥 백지를 놔두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써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수험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는 것들이 조금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했다면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너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답안을 암기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저희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공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가셔도, 큐넷 홈페이지 가셔도 거기서도 최근 몇 년간은 이제 1차랑 2차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시험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교재를 보면은 저는 맨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이라도 꼭 교재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셔도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잠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내용들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은 방향 설정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해봤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니까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일단은 당연 강사가 말을 해주면 좋지만 강사가 말을 해주는 거 말고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확인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를 합격하셨다면 바로 2차를 올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1차를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2차만 하시는 게 맞거든요. 1차는 이제 나중에 어차피 1차랑 2차랑 겹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를 들면은 올해 말에 1차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회계만 잘 할 수 있다면, 회계만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차를 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를 해봐야 돼요. 그 내용들을 이제 강사가 말을 하던 아니면 책을 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잘 맞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무조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이제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냥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 따라서 수업을 듣고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학원의 수업이 중요하긴 하죠. 따라가는 데는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암기를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내용들을 쓸 수 있는지를 잘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커리큘럼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면서 책을 그냥 보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1차를 보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차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간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참 뒤에 남들도 이제 2차를 한참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조금 뒤늦게 발동이 좀 불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기본 이론 수업을 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기본 이론을 듣고 들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할 때는 이걸 지금 내가 암기를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에는 이제 뭐 강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교재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무조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이제 구해놓고 계속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진도를 뭐 빠르게 나가진 않더라도 그렇게 좀 탄탄하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셔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많은 고민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4월 아직 안 됐잖아요. 4월에 안 됐는데 2차가 6월 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다른 학원들은 4월 말 정도면은, 4월 중순이나 말 정도면은 커리큘럼 시작될 겁니다. 2차 이론 수업이 시작될 거고, 그러니까 늦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5월 정도면 다 거의 할 거예요.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 수업이 다 열릴 거니까 그때 가서 수업을 듣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지금 나는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굳이 오프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 같은 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통해서 지금 하면 좋은 게 아무래도 이제 관세 평가하고 관세 율표 이 두 가지만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관세법이랑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1차를 공부하면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수월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관세율표랑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세율표. H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HS 코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지금 먼저 시작을 하셔서 이게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합격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나중에 이제 남들은 거의 막 시험 다가왔는데도 암기가 안 돼서 기본기가 부족해서 조금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월부터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2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정도가 되면 거의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기본 이론 수업을 듣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강사분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어떤 과목이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공부를 했으면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책을 조금이라도 보더라도, 그러니까 5분을 보더라도, 10분을 보더라도 내가 본 것을 가지고 그냥 책을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10분을 공부했다고 했을 때 1분만이라도 책을 덮어놓고 내가 공부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가급적이면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백지 같은 거에다가 종이 꺼내놓고 거기다가 써보는 거죠. 목차만이라도 내가 오늘 공부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었고, 공부를 하실 때는 세밀하게 공부를 하는 거 좋지만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A부터 Z까지 뭐 이렇게 처음부터 되게 꼼꼼하게 봐야겠다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설마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관세법이랑 관세표랑 무역실무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관세평가는 지금 따로 오실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법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관세법이잖아요. 관세법이랑 그다음에 환급특례법이라는 게 있죠. 환급특례법. 이것도 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관세법이랑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본질이 뭐냐면 법 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법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학원 교재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좀 풀어 쓰는 교재도 있고, 좀 보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법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규집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그런 표를 말합니다. 그 내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상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고 했을 때 법이 가장 중요해요. 법이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법을 가지고 시행령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자세한 큰 틀은 법에서 말을 해주고, 거기서 좀 더 이제 자세한 것들은 시행령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시행령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그 내용 중에서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고 있으면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을 몰라도 일단 큰 틀을 알 수가 있어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 안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들도 다 살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1차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냥 기본 교재상에서 목차가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식으로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차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로 교재를 보지 마시고, 법 과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제 구조를 알고, 그 어떤 법에서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내용들이 이렇게 파생됐다는 것을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추세가 뭐냐면 특정 법 조항에 따른 뭐뭐를 설명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인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지 그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그냥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보기 편한 대로만 정리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에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골고루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거기서 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의 점수 배분은 다를 거예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분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단 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쓰고 그 다음 그 밑에서 시행령. 정 안 되면 이렇게 쓰면 돼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뭐뭐를 정하고 있는 걸로 한다,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확히 몰라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 정확히 몰라도, 시행규칙은 그거잖아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표현을 써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가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을 암기를 했는데 법이랑 시행령을 잘 못 썼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물론 교재를 가지고 보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랑 별개로 법규집을 꺼내놓고 거기서 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이거는 그 공부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복습을 하실 때 기본 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기본 교재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봤더니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 어디 나와 있더라. 시행규칙에 나와 있더라.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법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관세법 5조, 6조, 7조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나의 덩어리가 묶여 있거든요. 법 적용의 해석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28회 관세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관세법 적용의 해석 원칙을 설명하세요라고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딱 법규집을 알고 있으면은 그 법의 그 묶음을 알고 있으면 5조, 6조, 7조로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법 적용 해석 원칙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실수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과목들은 그렇게 묶음도 잘 보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241조에서 몇 조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덩어리채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10점짜리 문제, 50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법규집을 꼭 같이 공부하실 때 같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확도겠죠, 정확도. 그쵸?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다 누구나 똑같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잖아요. 이론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없어요. 그쵸?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뭐 협약이라 부르는 것들은 똑같은 내용들을 보고 있죠. CISG, UCP, 뭐 인코텀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동일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무역이란, 청약이란 이런 것들은 정의가 없으면 그냥 이론에 따라서 그냥 개념들을 풀어 쓰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똑같은 내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점수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현을 썼는지 이게 채점을 하는 가장 주된 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법 규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 똑같이 암기를 해야겠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키워드만큼은 최소한 키워드만큼은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 법의 내용을 보셨을 때 법 통째로 암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2년 반 정도 했는데 아무리 똑같이 암기를 하려고 해봐도 암기가 안 돼요. 정확성이 높아지긴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점수를 뭐 10점 만점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9점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거든요. 2차도 6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점을 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다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60점 넘는 사람이 만약에 뭐 9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60점이 안 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요즘에 보면은 거의 50점대가 많아요. 보통은 50점대가 많기 때문에 60점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수석이 나올 때도 수석 평균 점수가 60점 후반 정도 나와요. 60점 중후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100% 똑같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들만 들어가 있으면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저희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눠보면 절차적인 부분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라고 하는 것들 저희 생각해 보시면 저희 관세법에서 수입신고라고 하는 것들도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 구역이 들어갔다가 뭐 수입신고를 하고 이렇게 반출을 하는 과정들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뭐 수출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세법은 절차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 같은 것들을 또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 법 과목 자체는 다 마찬가지인 게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암기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규정을 해석을 할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법의 취지를 놓고 이제 그걸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에서도. 이 규정의 원래 취지가 뭐였는지,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되 이해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러니까 1차 하실 때도 아마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관세법 같은 경우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물건을 해외 판매자가 이렇게 보내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뭐 수입 신고를 하고 이렇게 반출되는 과정들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글로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절차를 이제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절차에 해당이 되는지, 이러한 절차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보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세 구역 안에서는 물품의 어떤 성질이나 형상을 변경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작업의 범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상표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포장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물품의 성질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허용이 안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공부하실 때 그 목차를 정리할 때 가장 효율적인 목차가 뭔지 저는 생각해보면 원칙과 예외인 것 같아요. 원칙과 예외. 법은 항상 원칙과 예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러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보세 운송 같은 경우에도 원칙은 신고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는 승인을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원래는 신고 대상이지만 허가를 받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항상 절차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위반하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벌칙 규정까지도 같이 볼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업자, 수입업자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절차를 위반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거 위반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벌칙 규정 따로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절차들을 위반하게 됐을 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도 함께 같이 보실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해당 과목 강사는 아니라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율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관세율표 같은 경우는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에 별표로 들어가 있어요. 별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2차 공부하실 때는 법제처라는 사이트에 되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법제처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죠.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2차 공부하실 때 컴퓨터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법을 이제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교집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가서 보시면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에 쭉 내려보면은 밑에 이제 별표, 별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관세일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인데 물품의 이제 인류부터 순류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분류되는 것도 쭉 나와 있고 관련된 규정도 나와 있어요. 분류하는 기준들.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먼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관세일표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일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관세표를 하는, 이게 두는 이유가 뭐냐면, 국제적으로 물품들이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물품들이 들어오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물품들이 주로 수출이 되는지, 어떠한 물품들이 수입이 되는지, 거기에다가, 그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물품이 들어올 때는, 수입될 때는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거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마다 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품목은 관세율이 얼마, 이 품목은 관세율이 얼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국세도 있잖아요. 내국세는 이제 원래 각 기관마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수입하는 물품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세관에다가 이렇게 넘겨줍니다. 위탁을 한 거예요. 대신 해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이런 것들은 다 수입할 때 함께 부과가 됩니다. 누가 부과하냐면은 세관에서 부과를 해요. 이걸 부과를 하고 걷어들인 세금은 각 기관으로 넘겨주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품목마다 세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표 같은 경우에는 통계 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 대외무역관리 규정이라는 걸 보시면은 전략물자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 무기로 사용 가능한 그런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할 때부터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무기로 보여지면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품목마다 HS 코드가 있기 때문에 HS 코드별로 그 어느 물품들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것도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물론 암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법 과목이거든요. 법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규정을 가지고 채점을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물품은 A라고 하는 물품을 분류를 하고 이 물품은 B라고 하는 물품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분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을 두고 있고 이거를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면 A로 분류를 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B로 분류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관세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규정들을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분류되는지 어떠한 특성들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어차피 근데 법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채점할 때 정확도를 따져가지고 점수를 이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이 물품이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그 기준들을 순용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데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분류 기준을 순용한 것들은 A로 분류하고 이 기준을 순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로 분류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강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궁금해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사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A로 분류하게 되고 그 기준을 순용하지 못하면 B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전 품목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단은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분류하는 거구나. 기준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충족했을 때는 어디로 분류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디로 분류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해봤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결국에는 2차 과목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들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거는 백지 상태로 써보는 겁니다. 내가 책을 많이 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많이 보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책을 100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번을 보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훨씬 잘할 거예요. 아마 써보라 그러면 훨씬 잘 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가급적이면 2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차 과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 쓰는 거거든요.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쓰는 것들도 속도가 빨리 붙어야 더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쓰는 연습들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세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해설서라는 거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왜 있냐면은 기준 자체를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에 암기를 하는 추세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기준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해설서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역실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 제가 무역실무 강사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들 말 많이 했는데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무역실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거 하고 외국한 거래법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점수 100점이 80점, 10점, 10점인데 이거 분량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고 두 가지는 분량이 적습니다. 그 말이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이 두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이거 더 잘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많이 못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이걸 많이 하고 이걸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걸 많이 약합니다. 저희 시험이 절대평가인 것 같지만 상대평가거든요. 남들이 잘 못 쓰면 점수가 올라가요. 남들이 잘 쓰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건 아니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내가 조금만 못 써도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 말은 이 두 과목을 잘 쓰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법 과목이 아니에요. 실무예요, 실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어떠한 제도를 갖고 있다, 어떠한 뭐 관행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취지들, 그런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뭐 효용들, 뭐 한계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당사자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수출자라면, 내가 만약에 수입자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장 대금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수출자라고 한다면 느끼는 거하고 내가 수입자의 경우에 느끼는 감정하고 다르거든요. 신용장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신용장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당사자를 바꿔보면 가질 수 있는 그런 효용이나 한계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역실무는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내가 수출자라면, 내가 수입자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용들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조금 다독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겠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처럼 이렇게 뭐 딱딱딱 암기를 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의 경우에는 누구나 동일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의 경우에는 똑같이 암기를 하는 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저희가 1차를 할 때 3대 협약만 했었잖아요. CISG, UCP, 이코텀즈만 했었는데 2차는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예를 들면은 운송 같은 경우에도 헤이그, BCB, 함부르크, 로테르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MIA, 뭐 ICC가 있고, 그다음에 중재 같은 경우에도 뭐 ICC도 있고,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중개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규들을 통째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만약에 수출자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해상운송을 쓰고 싶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 규칙을 이용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상되는 담보 범위가 있고 면책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수출을 할 때 그걸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금 결제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송금 결제 방식, 신용장 결제 방식, 뭐 포페이팅, 팩토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꺼내놓고 다 비교를 해본 다음에 나에게 가장 맞는, 내가 가장 안전한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어떤 방식들의 특징들, 장점, 단점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나머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방식은 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유기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대금 결제 방식에서 조금 불리하게 어떻게 합의를 한 게 있으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걸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금 결제 방식은 상대방이 유리하게 했으면 그거 말고 나머지 계약 조건들은 나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어떤 이렇게 파트를 끊어서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골고루 대금의 결제, 운송, 중재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 번에 당연히 무역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다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분쟁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것을 택할지를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이렇게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세 과목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고요. 네,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관세 평가 부분을 다른 권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